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오후 12시 탄소성 변형과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성 항복함수에 대한 정리를 하고 10장의 내용이죠. 우리 교재에. 그리고 이제 11장 손상과 성형 한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 강의 자료를 나는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은 뭐 지난 시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 자료 1번, 2번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10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로 강의 자료 3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해서 10장의 첫 번째 강의 자료, 요거 이제 복습하려고 지금 제가 꺼낸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성 이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방성 항복함수는 왜 중요하냐? 항복이 일어나는 시점을 판별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그 이제 항복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이제 항복 조건이죠. 항복함수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소성 변형이 시작이 되면 그 소성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항복함수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복함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0장 이전까지는 고장까지는 그냥 압축성이든 비압축성 재료든 간에 등방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이동경화 그다음에 뭐 등방경화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항복 곡면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팽창하거나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방성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이방성 항복 곡면은 그러니까 항복 함수가 특정한 상수값이 되는 곡면을 항복 곡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디서 곡면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등방성 재료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가시화를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항복 곡면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그 공간이었냐면 3차원 중력 공간, 가상의 공간이죠. 등방성이기 때문에 중력 공간의 한 점은 응력 상태를 대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응력 상태의 모든 점을 3차원 중력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곡면을 그리면은 그게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조건의 응력 상태를 전부 얘기하는 거다. 즉 항복 곡면 그러면 항복을 일으킬 수 있는 응력 상태를 전부 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방성 재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방성의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R 값을 얘기했고요. 이방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 10.3.1절에 설명한 것처럼 중력만으로는 더 이상 항복 조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항복함수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응력 텐서의 독립성분 6개가 있을 텐데 그 6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간 안에서 이 항복 함수를 나타내는 어떤 모양을 직접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까지는 뭐 그럭저럭 해서 가시화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곡면의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6차원 응력 공간 독립변수가 만약에 6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식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항복 곡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참 모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방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는 언제냐? 이게 이제 금속 판재인 경우 두께가 얇을수록 이방성의 효과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두께를 얇게
소재로 만들려면, 즉 금속 판재로 만들려면 압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한 방향으로 압연 방향으로 점점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립들이 길쭉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방성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방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두께가 얇은 재료. 그렇다면은 두께가 얇은 재료는 또 어떤 응력 상태에 놓이느냐? 바로 평면 응력 상태에 주로 놓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면 응력 상태에서 주로 이방성 항복 함수나 항복 조건을 살펴보면 좀 그래도 단순화가 되겠다. 이런 희망을 안고 이방성 항복 함수와 항복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그 항복 함수 혹은 항복 조건은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2차식인 항복 조건, 항복 함수하고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 그리고 이제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은 힐 계열이냐 아니면 이제 호스포드 계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챕터에 제일 강의 자료 뒷장에서 여러 가지 항복 조건을 제시를 해놓고 어떤 항복 조건을 골라서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과제랑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이방성 항복함수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은 어떤 재료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알미늄 재료 때문에 그래요. 알미늄 판재 때문에. 이 알미늄 판재는 조밀 육방 격자 구조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재료는 이제 철강 재료잖아요. 탄소광 판재인데 이거는 이제 육방전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방전개인데 육면체 계열이란 말이죠. 정육면체 계열 그러니까는 면심 입방 격자라든가 채심 입방 격자라든가 이렇게 정육면체 격자의 구조인데 알루미늄으로 넘어가면 알루미늄은 육각형 구조예요. 그죠? 우리가 7장에서 결정 금속의 결정 격자 구조 간단히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메커니즘이 틀리단 말이죠. 이 전이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방성의 어떤 양상이라든가 이게 철강 재료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방성의 주로 문제 제기는 그 이방성 항복 함수가 그렇게 많이 제한이 될 필요가 있는 그 사연에는 알미늄 재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알미늄 재료에 뭐 별로 나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방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 다시금 알미늄 재료가 급격히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죠? 어디에서 부각이 돼요? 하나는 배터리 케이스, 뭐 배터리 패키지 이거 다 알미늄 재료 쓰죠. 알미늄 판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체, 자동차 차체.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공기 동체 알미늄 재료를 만드는데 이 이방성이 문제가 되는 건 특히 판재 쪽이니까 뭐 예를 들어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데 이제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알미늄 재료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한 제 생각에는 70 주로 이제 항공우주용으로는 훨씬 그 전부터 4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주로 사용됐지만 일반 소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제 기억에는 한 80년대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루미늄 캔이 많지 않아서 귀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흔해졌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과 함께 철강 재료를 많이 대체한 게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 재료죠, 그죠? 플라스틱 재료. 우리가 일반 소비용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음료병 보면은 금방 알아요. 페트병 있죠. 그 다음에 맥주캔 알루미늄, 페트병은 이제 플라스틱, 맥주캔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많은 음료 용기들 보라고요. 그러면은 알루미늄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철강 재료. 철강 재료도 아직도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료 용기, 그러니까는 음료 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마시는 커피
그 뭐죠? 캔커피 뭐 이런 거 그 통을 보면 이제 철강 재료로 만든 경우도 있고 알루미늄 재료로 만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는 음료 용기를 만들 때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우리가 들고 마시는 거니까 일단 좀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일회용으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재료를 최소로 소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형이 좀 쉬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철강 재료와 알루미늄 재료와 플라스틱 재료가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이 음료 용기에서. 음료 용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는 그런 소재죠. 자, 약간 얘기가 옆으로 좀 빗나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2차식 항복 조건은 탄소강 정도 변형해서 가는 데는 탄소강 특히 판재 뭐 큰 무리는 없어요. 큰 무리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게 이제 평면 응력 조건으로 오면 상당히 좀 단순화가 되는 편이에요. 물론 그래도 어, 여전히 복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 경우에는 황동 판재하고 알루미늄 판재 두 개 다 문제가 생기는데 소위 말해서 그 힐의 1948년 항복 조건을 사용하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 이거죠. 그거를 연구자들이 변칙 거동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었는데 왜 변칙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 전까지는 유일하게 1948년부터 한 1979년 정도까지 한 30년 이상은 그 힐의 이방성 2차식 그 항복 조건이 잘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동을 보이니까 이건 변칙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재료들은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자신의 그냥 변형 거동을 보였을 뿐인데 그걸 갑자기 변칙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에 대해서 변칙이냐? 힐의 48년 항복 조건에 대해서 변칙인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기된 게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 그래서 2차식 항복 조건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우선 평면 이방성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즉 R0, R45, R90을 다 고려하느냐 아니면은 수직 이방성을 생각해서 수직 이방성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R0, R90, R45가 다 같은 값이다.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게 수직 이방성이죠. 그래서 R 값만 그냥 사용하는. R 값만 사용하면 뭐 굉장히 단순하게 되죠. 그 힐의 48년 항복 조건이라 하더라도 자 그랬을 때 이제 등위축 인장 시험 해봤더니 등위축 인장 항복 능력을 시그마 B라고 했을 때 단축 항복 능력 시그마 U와의 관계가 요 R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수직이방성 단순하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수직이방성 R만 나타냈지만 우리가 평면이방성 R0, R45, R90으로 그대로 나타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서 시그마 B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도 R0, R90으로 요 비슷한 식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요 경우에는 이제 R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시그마 U와 시그마 B의 대소 관계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를 그냥 변칙 거동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차 변칙 거동 시그마 B와 시그마 U의 대소 관계가 R 값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2차식 항복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용하기 편리해요. 일단 2차식이고 그다음에 재료 상수 필요한 재료 상수의 개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평면 응력 조건을 가정하면 한 3개 정도 값만 알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 수직 이방성까지 가정하면 R 값만 생각하면 되니까 뭐 아주 간단해져요. 이방성 항복함수 자체가.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변칙 거동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경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서 현실을 좀 못 쫓아가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으로 네,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물성치를 측정을 해야지 이 항복 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낼 건가.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힐의 1979년 항복 조건이 2차식이 아닌 항복 조건의 기폭제가 됐어요. 신호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중력으로 표시한 항복함수의 2차 자승항이 아닌 그러니까 2차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M승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힐의 1979년 항복 조건은. 당시에 처음 소개될 당시에는 신이방성이다. 항복 신이방성 이론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도 항복 조건들이 계속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변칙거동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마도 제일 여기 이제 힐의 1979년 항복 조건의 특징인데 그 5번 코멘트를 보면 변칙고동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항복 국면이 제가 이제 이 앞에 생략한 그 내용이 비숍 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비숍 힐 이론의 결과에 하고 좀 상반된다. 그래서 조금 잘 안 쓰이는 편이에요. 지금은. 뭐 물론 지금 잘 안 쓰이지만 1979년부터 대략 아마 한 또 10년 정도 한 최소한 10년 정도는 또 추가로 항복 조건이 제한이 안 됐었어요. 잘. 그래서 이 힐의 1979년 항복 함수를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논문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좀 앞으로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하거나 할 때 좀 살짝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힐의 1979년 항복 조건이 나오면서 신이방성 이론이라고 이제 New Yield Criterion Theory 이래가지고 신이방성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신이방성 이론을 쓰니까 알루미늄 재료들이 다 묘사가 된다. 변형거동도 묘사가 아주 잘 되고 그래서 계산한 결과랑 측정해 보니까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이제 실컷 논문 쓴 논문들이 수천 편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뒤집는 예를 들면 호스포드 계열 중에서 발랏 교수가 제안한 1989년 항복 조건 같은 게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편이거든요, 알루미늄에. 이런 논문이 나오면 그 전에 썼던 논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논문들 중에서 이제 연구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아주 논리적이고 이거는 다른데 활용해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여전히 가치 있는 논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논문을 쓰고 결론을 주장할 때 조금 오바를 한다 그럴까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했더니 뭐 결과가 실험 측정한 결과랑 뭐 한 3%밖에 차이 안 난다 막 이렇게 이제 드립다 주장해 놓은 논문들도 종종 눈에 띄거든.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잘 맞는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차근차근 다시 체크해 보니까 이 항복 조건에 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자, 그 전에 논문 쓴 사람은 한 2%, 3%밖에 차이 안 나고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 97%, 8% 정확하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깡그리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나중에.
보다 더 세련되고 더 일반적이고 더 좋은 이론이 나왔고 그 이론을 활용을 한 결과 그 계산 결과, 뭐 측정 결과, 예측 결과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결론들이 좀 허황된 것들이 많죠. 그런 논문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논문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이미 파악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문을 쓸 때는 좀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마치 자기 결론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조금 검토를 해가면서 결론을 좀 써야 된다. 많은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특정한 제안이나 가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걸 검증하고 그다음 유용하게 공학적으로 유용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짜임새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정리해 놓는 게 논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그 어떤 결론들 보면은 뭐 그 자기가 주장한 걸로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논문 작성할 때 만약에 그렇게 기술을 하면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학술지에 투고하면은 뭐 그대로 리젝트 될 확률이 높죠. 요즘에는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연구 논문의 내용은 최대한 일반적이 되도록 방대하게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려면 방대하게 좀 해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내용을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에 결론에 가서는 제약 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조심스럽게 좀 내리고 그다음에 그 제약 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향후에 연구하는 사람들 그 제약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고 논리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논문 내용 자체는 보면은 아주 특정한 한 케이스만 딱 해석해 놓고 그다음에 결론에 가서 마치 그걸로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풍선처럼 부풀려 놓으면 그런 거는 논문이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요즘에 그 많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그 연구 내용이 수준이 높아졌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PC 여기 계산기 컴퓨터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해석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실험 측정 장비도 주변에 좋은 측정 장비들이 즐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더구나 인공지능 기술까지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아주 특수한 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봤다 이거는 좀 논문으로 채택되는 게 좀 불가능해요 요즘에. 현실에서는. 자, 어쨌든 이 우리가 10장에서 이 항복 조건들 많이 제한된 항복 함수들을 보면 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좀 아이러니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제 발랏의 항복 조건으로 가면서 발랏 교수는 호스포드의 그 항복 조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게 자승이 아니라 정수배승이면은 더 실제 실험 측정 결과랑 잘 맞출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든 좀 전달 능력 성분도 좀 넣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조금 일반화를 자꾸 시키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화를 하나 가지고 일반화 시키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 상수, 즉 물성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성치의 개수가 늘어나야 이게 유연해질 거 아니에요. 그 식의 형태가. 그래서 그래야지 현실에서 보이는 재료의 변형 거동을 쫓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재료 상수의 개수가 늘어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식을 사용하기는 점점 불편해진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재료 상수들을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10장의 결과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지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일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방성 항복 함수는 요 발랏 교수의 1989년 이 항복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실용적으로
소재 그 변형 고동을 아주 잘 또 예측을 해주고 예측이라기보다 뭐랄까 describe 소재 변형 고동을 잘 따라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1989년 모델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유한 요소 해석에 판재성의 유한 요소 해석에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힐의 90년 항복 조건 90년 이후의 항복 조건들은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측정해야 될 재료 상수의 그 개수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항복 조건하고 항복 조건 혹은 항복 함수하고 그다음에 11장에서 얘기할 성형 한계 혹은 손상과 성형 한계 요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방향 하나를 제안을 하자면 나는 그 여러분들한테 그 심층 학습, 심층 신경망, 그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좀 권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뭔가 다른 또 그 신경망 툴이 있으면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그 기술이나 이론 이런 그다음에 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지금 예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지만 이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지금 이론은 어떻게 하든 식 하나로 표현을 해서 항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항복이 어떤 식으로 항복이 일어나면은 소송 변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걸 자꾸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실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형 고동을 잘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식 한 개로 강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좀 생각을 달리해서 좀 패키지화 시켜서 툴로서 이 인풋 넣고 아웃풋 나오면 이게 펑션이잖아요. 그죠? 식 하나로 표현되는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딱 보이면은 여기 눈에 딱 보이는 식 하나를 보통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그냥 클로스드 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슬라이드 같으면 파이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와 그 다음에 타우 xy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딱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상수 m이나 뭐 시그마 b나 이런 거 측정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식의 형태로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클로스드 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 과목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수치 해석 방법에서 이런 걸 사용하지만 하지만 실제 재료 변형 고동의 본질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특히 금속 재료 같은 경우 다결정립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방성이라고 하는 성질도 그런 다결정이라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간다면 절대로 이렇게 클로스드 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분포로 나타내면 너무 이제 표현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딱 클로스드 폼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자, 그런데 분포로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측정하는 로 데이터가 만약에 틀림없이 요거는 요 측정값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주워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워 모아가지고 신경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얕은 신경망은 별로 이렇게 위력이 없으니까 좀 심층 신경망 그래가지고 좀 그 셀의 개수도 좀 아주 많이 하고 층의 개수도 좀 많이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신경망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웃풋으로 결과를 이렇게 뱉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좀 더 현실에 가까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이에요. 그래서 마침 요즘에 이제 DNN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런 복잡한 소재의 변형 거동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뒤로 11장으로 넘어가서 성형 한계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그런 경향이 심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10장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항복 조건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카발리스 도이체 항복 조건인데 뭐 상당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재료 상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런 재료 상수들 우리가 잘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런 거를 딱딱 구할 수 있는 실험 장비나 이런 게 좀 제약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이 막 비선형이 되고 이러면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점점 복잡해지는데 뭐 더 잘 맞는다고 결과를 보여주니까 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 표가 우리 교재에도 아마 정리를 해놨죠. 제가 교재의 10장이 제일 마지막에 한번 표 10.1 이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과제물 하면서 조금 요 위에 어떤 변수들이 사용이 돼야 되는가, 어떤 재료 상수들이 이 항복 조건을 기술하려면 어떤 재료 상수를 측정해서 사용되는가, 이걸 좀 유심히 살펴봐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 축은 뭐냐면 항복 조건의 종류들이에요. 근데 여기 X표를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재료 상수는 꼭 측정해서 사용해야지만 이 항복 조건을 기술할 수 있다. 항복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힐의 48년 항복 조건은 값 3개만 알면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변칙거동 그 이름 억울하게 이름이 변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48년 항복 조건에 위배되는 거동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은 알미늄 판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거는 이제 발랏 89년 항복 조건 그러면은 네 개의 재료 상수를 이제 측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시그마 제로랑 R 제로, R90은 단축 인장 시험하면은 우리가 구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 타우 같은 거 구하는 실험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 전단 순수 전단 항공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별도의 실험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유한요소 해석과 연동을 시키면서 이런 상수값을 거꾸로 역공학으로 추정을 하되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그 측정한 내용 중에서 이 발랏의 항복 조건의 형태를 사용하긴 하지만 여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어떤 다른 측정 값들이 또 아주 신뢰성 높도록 그런 값들이 측정된다면 그것들을 별도로 또 DNN 회로에다가 신경망 회로에다 돌려서 이방성 거동을 예측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것이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표가 우리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 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강 판재는 힐의 48년 항복 조건 정도. 그 다음에 48년 항복 조건이 잘 안 맞는 재료는 발랏의 1989년 항복 조건 정도 사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 이제 어떤 연구 과제의 목적상 뭔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제 점점 더 복잡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0장의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11장의 내용은 우리 교재의 제목처럼
손상과 성형 한계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11장의 내용을 기술한 때하고 그다음에 요 강의자를 만들 때하고 조금 시간 차이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내용 차이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강의 자료 내용을 좀 버리기가 좀 아깝기도 해서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강의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도 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구과제나 이런 곳에 필요할 때는 아마 그때쯤이면 좀 더 좋은 참고 자료들이 더 또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 자료와 강의 교재 내용을 합집합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요 11장의 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 손상과 성형 한계에 대해서 그를 정식 변형거동 이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손상 누적과 그다음에 성형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냐면 제품의 신뢰성, 그다음에 생산성, 모든 면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손상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 손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거냐, 그다음 손상과 신뢰도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은 연구 과제들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요거는 탄소성 변형 이론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내용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 챕터를 하나 추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있는 거죠. 자, 이제 요 응력 변형률 곡선이 아주 단적으로 손상 누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칭응력 곡선인데, 공칭응력 곡선이 단조 증가하는 동안에는 균질 변형을 받죠. 그죠? 균질 변형을 받아요. 물론 균질 변형을 받는 동안에도 손상이 누적이 될 거예요. 손상이 누적이 되는데 이제 손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손상이 누적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요거는 요 다음 아마 페이지에 다음 슬라이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사진 자료나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손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누적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설명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최대 값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 하중이 감소해도, 공칭력이 감소해도 계속 변형이 지속이 되는 그런 구간이 생겨요. 이거를 이 구간을 이제 불균질 변형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균질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네킹이 시작된다는 거죠. 응력의 최대점, 즉 극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네킹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그 전에는 소송 변형 받았는데 손상이 누적이 안 되는 거냐? 그게 전혀 아니고, 손상은 심지어 탄성 변형 받을 때도 손상이 생겨서 누적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복점 이하에서도 손상이 하물며 손상이 생길 텐데 당연히 소송 변형 받으면서 손상이 생기죠. 그런데 그 양이 증가하는 정도가 좀 미미하다. 그런데 불안정점을 지나기 시작해서는 네킹이 시작된다는 얘기니까 소인장 시편에 네킹이 만들어진 그 부위에서는 막 극단적으로 지금 변형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서는 국부적으로 손상이 심하게 누적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누적된 손상량이 결국은 어떤 임계점을 견디지 못하면 재료가 분리돼 버린다. 분리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단된다, 끊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손상이라는 거를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밀가루 반죽에 다시 돌아와서 비유를 하자면 뭐랑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밀가루 반죽하면은 그 밀가루 입자랑 입자 사이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끈기를 발휘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밀가루 입자가 한 종류가 아니고 이제 그게 또 몇 종류가 있어가지고 각각 그
입자를 연결하는 그 특성이 다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입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그 물 플러스 그 뭐 명칭이 있는데 그 밀가루가 끈적끈적한 게 만드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 플러스 그 물질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접착제 끈적끈적한 접착제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손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접착제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보면 접착제도 어떤 접착제는 아주 강력 접착제가 있고 어떤 접착제는 막 그 좀 잘 붙지 않는 그런 접착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착제 성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손상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 접착제의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임계값에 도달하면 아예 분리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요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한 레퍼런스고요. 요 강의 자료는 지금도 그 이영일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박사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한기열 군이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함을 표하도록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이 강의 자료 내용하고 그다음 레퍼런스를 조금 더 찾아가지고 11장 내용을 좀 나중에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우선 연성파괴라는 현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연성파괴는 재료가 분리되기 전까지 아주 심한 소성 변형을 받는 그 재료의 분리 현상. 이거를 전부 통틀어서 연성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성파괴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가공이 시작되면 소재를 다른 모양으로 힘을 줘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을 가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매니팩처링. 그런데 소재 입장에서는 소재의 변형을 통해서 가공이 진행이 되죠. 소재가 변형해야지만 가공이 진행되는 거죠. 소재가 변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료는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손상 이론의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손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이의 이동하고 발생, 우리가 7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소성 변형이 일어나려면 피치 못하게 금속 재료의 국한해서 살펴보더라도 전이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전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이가 막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도중에 또 전이가 점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전이가 집적된다고 얘기했죠. 집적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소개를 한 적도 있고 전이가 자꾸 파일업이 된단 말이죠. 쌓인다. 자, 전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아주 간단하게 격자 구조를 좀 계략적으로 그려냈는데 자, 다른 격자점은 다 사각형인데 요 전이가 있는 평면에서만 격자점이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의 꼭지점에 원자들이 놓여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러니까는 요 오각형 면적은 옆에 사각형보다 살짝 넓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넓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이들이 막 서로 이동하다가 이 전이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서로 만났다. 그럼 넓은 게 또 이웃하게 되겠죠. 주변 격자보다 살짝 넓은 공간이. 자,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공극의 원인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아주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자, 이걸 이제 미세 공극이라고 우리가 이를 붙이는데 마이크로보이드죠. 마이크로보이드. 연성 파단 이론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이크로보이드가 생긴다. 소성 변형이 심하게 가해질수록 이 마이크로보이드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곳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원기둥을 압축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원기둥만 놓고 보면 압축을 당하니까 전체적으로 압축력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기둥의 측면은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베럴링이 생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둘레가 점점 원주의 길이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높이는 압축을 받지만 원주 길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원주 방향으로는 인장 응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요 하늘색은. 물론 이제 다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점점 길어지긴 하지만 제일 바깥쪽 면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심한 인장 변형을 받겠죠. 인장 변형 받으면 이런 마이크로보이드들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상이 일어나는 최대의 그 원동력은 뭐냐면 인장이에요. 인장 응력. 근데 그 인장 응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방향의 정수압 응력, 팽창하는 정수압 응력이 이게 조건에 있으면 이 마이크로보이드가 아주 잘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손상 모델이 좀 중요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압출 공정에서 소재를 뒤에서부터 압축력을 가해서 즉 소재에 압축력이 가해지도록 해서 단면적이 줄어들고 이렇게 길이가 긴 제품을 뽑아내도록 했는데 보니까 어느 틈엔가 소재 내부에는 인장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인장력으로 손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적이 되면서 결국 연성 파단이 일어나서 분리가 돼가지고 내부에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왼쪽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려면 이 손상 모델이 아주 잘 이 현상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지만 여기에 예측 결과랑 그다음에 실제 측정 결과 딱 들어맞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연성 파단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인데 이렇게 샘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이렇게 오목오목 파인 딤플 모양이 보인다. 딤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리 분리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미리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파단면을 보게 되면 오목오목 파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이크로보이드의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소형 펀치 테스트 해가지고 소재가 파단될 때까지 이렇게 파단될 때까지 소형 펀치로 밀어내리면 이렇게 결국 파단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연성 파단의 아주 전형적인 한 사례죠. 변형이 심해지면 결국은 손상이 누적되고 궁극적으로 재료는 파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원기둥을 압축했는데 이렇게 바깥면에서 파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 이 파단이 생길 거냐? 이게 다 재료의 특성이죠, 그죠?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상수들, 재료의 변형고동 특성 때문에 이 파단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강의 자료를 먼저 쫓아가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강의 교재를 보면서 이제 추가 설명, 보조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손상이라고 하는 현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선 첫 번째가 정수압 응력이에요. 여기 지금 잘못 표현돼서 삼축 응력비가 아니고 정수압 응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 용어의 그 정확한 표현은 정수압 응력비예요. 그런데 자칫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역을 해버리면 트라이엑시알이라는 뜻이 삼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축 응력비라고 잘못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트라이엑시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의미예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와 시그마 3를 다 합했다는 뜻이에요. 이 다 합하면 이게 뭐예요? 다 합해서 3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정수압 응력이잖아요. 이 정의가 뭐냐면 에타의 정수압 응력비 에타의 정의는 정수압 응력 나누기 유효 응력이에요.
유용력. 유용력은 2차 불변량에서 계산되죠. 편착력이 2차 불변량에서 계산돼요. 그리고 보통 포미세스 항복 함수를 따라가자면 이 2차 불변량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항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항복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그마 m 값이 플러스다. 플러스면 이게 팽창되는 쪽으로 정사분력이 가해지는 거고, 이때는 뭐 손상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m이 마이너스다. 에타가 마이너스면 손상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에타가 마이너스 값인데 굉장히 이 시그마 m 값이 마이너스로 큰 값이다. 꽉 눌러져 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이 더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즉 마이크로보이드가 생겼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보이드가 보이드 클로저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요 보이드를 클로징 시키는 공정이 있어요. 어떤 공정이 있냐면 빌렛 대형 인곳으로 이제 빌렛을 만들면 처음에 열간 단조를 해가지고 꽝꽝 내리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적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그 인곳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부에 기공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실제 주물제로 결국 주물을 통해서 주조를 통해서 그냥 바로 응고를 시킨 거기 때문에 내부에 그 기공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열간 단조, 초기 열간 단조, 보통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얘기하죠. 단련시키는 동안에 큼직큼직하게 그 아파요 단조율을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그 압축을 시키면 내부에 이 시그마 m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는 압축 응력 쪽으로 큰 값이 만들어지면서 이 보이드가 없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 기공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그 보이드 클로징이라는 열간 단조, 브레이크다운 포징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오픈 다이 포징, 보이드 클로징,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쳐보면 그런 프로세스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에타가 1차적으로 손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고려 안 됐다가 응력 상태 또 비례해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응력 상태에 따라서 또 손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생기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응력 상태를 그럼 뭘로 나타낼 거냐? 그래서 로드 앵글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를 갖고 있거나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식 4.46을 보면 4.46을 보면 로드 앵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3세타하고 그 다음에 3차 불변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각도 그 세타를 이용을 해서 응력 상태를 나타낸다. 요거는 우리가 이 뒷장에다가 내가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 먼저 살짝 설명을 하고 오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4장의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강의 자료인데, 우리가 이 편차평면 공부한 적이 있죠. 그죠? 로드 앵글이 뭐냐면 요 1번 축에서 편차평면상에서 1번 축에서 떨어져 있는 각도, 응력점을 P점이라고 할 때, 편차응력상의 응력점을 P점이라고 할 때 1번 축하고 떨어진 각도를 우리 로드 앵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세타로 정의를 했죠. 그런데 응력 상태의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그마 1, 2, 3를 우리가 뭐 따로 규정을 두고 이렇게 1, 2, 3번 번호를 붙여준 게 아니니까 1, 2, 3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응력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60도 세타가 0도에서 60도 사이 각도에 있는 로드 앵글만 고려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드 앵글은 0도에서 60도 사이
중에서 그 중에 한 각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로드 앵글이 0도면 즉 1번 축 S1 축하고 동일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1번 축 방향으로 단축 인장하는 응력 상태다. 단축 인장시키는 응력 상태다. 그래가지고 정수압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단축 인장.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나 시그마 3보다 대수적으로 큰 경우. 그 다음에 정수압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순수 전단인 상태. 이 경우를 세타가 30도인 경우, 즉 6분의 파인 경우, 요 60도 구간의 정 가운데죠. 이게 순수 전단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정수압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단축 압축인 상태. 그게 이제 60도, 세타가 60도인 상태죠. 다시 요 내용을 좀 기본 지식으로 삼고 다시 요 앞페이지 강의 자료로 돌아오면 세타는 0도에서 3분의 파이, 즉 60도 사이인 응력 상태를 나타내고 그런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각도가 로드 앵글이고 그 다음에 로드 앵글을 각도로부터 좀 일반화를 시켜서 세타 바를 세타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정의를 하기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작용하도록 마이너스 1은 단축 압축 상태 0, 세타 바가 0이면 순수 전단 상태 세타 바가 1이면 단축 인장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는데 이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응력점이 요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죠?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응력점이에요. 응력점. 그랬을 때 원점에서 편차평면까지 떨어진 거리가 정수압 응력이잖아요. 여기 1차 불변량. 응력 텐서 1차 불변량이죠. 그 다음에 편차평면의 중심점에서 현재 관심 있는 응력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바로 2차 불변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원기둥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로드 앵글은 1번 축 여기 편차평면에 투영된 1번 축에서부터 떨어진 각도, 돌아간 각도, 즉 응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3차 불변량과 관련 있는 변수죠. 그죠? 그래서 이 손상 이론에서는 1차 불변량, 2차 불변량, 3차 불변량이 다 고려가 되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손상 현상을 나타낼 것이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예요. 자, 요것은 논문 베라는 분하고 비스트 위키라는 분이 2008년 중요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BMW라고 하는 이론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그림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가로축은 바로 표준화된 로데 파라미터 그다음에 세로축은 정수압 응력 B로 나타났어요. 자, 정수압 응력 B에서부터 플러스 쪽은 손상을 많이 입는 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타 바가 제로면 이게 순수 전단 상태. 그다음에 1이면 값이 1이면 단축 인장 상태라고 얘기했죠. 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실험과 기계적인 시험 방법과 그다음에 기계 시험에서부터 재료가 소위 말해서 파단이라는 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이게 지금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사실 이제 이게 사진들을 시험 결과 시편들의 사진들을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자 우선 제일 오른쪽이 기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데 파라미터가 1인 경우가 단축 인장이라고 했죠. 단축 인장인 경우에
그런 라운드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표준 인장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은 아주 완벽하게 단축 인장을 이루면 요 삼축 응력비가 0.333, 즉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이 되는 요 지점에서 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국 파단이 손상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점에 1대1 대응되는 설명이 바로 이제 요 왼쪽 그래프에 있어요. 스무드 앤 라운드 바 그리고 인장, 단축 인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치를 파게 되면 정사응력 B가 3분의 1보다 이제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응력 상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노치 라운드 곡률 반경에 따라서 요 정사응력 B가 이제 다른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장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점에 상응하는 2번 점 여기 설명하면 노치드 라운드 바 텐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파단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는 이제 파단이 되는 직전에는 조금 이제 다른 응력 상태로 넘어가니까 그건 또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뒤를 보기로 조금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전단 시험 그 라운드 바의 토션을 가했을 때 그다음에 플랫한 시편에 홈을 파가지고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그 다음에 압축을 가했을 때, 뭐 이런 이제 그 시험을 해보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파단이 일어나면 우리가 파단 모델을 손상 모델을 잘 세울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응력 상태가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그래프랑 혼동하면 안 되는데 가로축에 무엇을 나타냈냐면 정사응력비를 가로축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0.33, 즉 3분의 1이면 이게 단축 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응력이 있고 나머지가 제로인 경우는 3분의 1이 돼요. 그 정사응력이.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유지하다가 네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정사응력비의 값이 이제 막 커져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오목해지면서 일반 응력 상태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단이 일어났을 때는 요 정사응력비가 상당히 높은 값에서 도달을 한 상태에서 파단이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각 시편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삼축비라고 잘못 써있네요. 정사응력비와 유효소송비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손상 모델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손상 모델 크게 구분은 우리 교재에서 구분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교재를 좀 잠깐 참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자를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11.3절에 보면 손상 모델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크게 손상 모델의 그 형태 자체는 손상 증분형과 연성 파단 기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상 증분형은 또 다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응력 상태 연동형과 비연동. 커플돼 있냐, 응력 상태에 따라서 손상값 증가하는 비율이 좌우되느냐, 아니면 그냥 응력과 무관하게 계속 손상은 증가하느냐. 여기 연동형, 비연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연성파단 기준형은 GTM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강의자에 소개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처음 소개하는 손상 모델은 비연동형, 언커플드 페노메놀로지컬,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모델. 그래가지고 파단 변형 평면 형상을 손상 파라미터로 그냥 결정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현상만 바로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개수들을 여러 개 동원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BNW BT 모델의 특징인데 현상을 맞추는 거예요. 개수를 여러 개 동원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같은 계열의 그 파단 모델인데 이게 이제 손상의 진화 모델이죠. 그러니까 D 닷, 즉 D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손상 값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즉 소성 변형률, 유효 소성 변형률 속도하고 그다음에 로대 각도, 그다음에 압력. 압력이라는 게 결국은 정서능력비죠.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현상학적 모델. 요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연속체 손상 모델이라고 CD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형적인 게 르마이트르 모델인데 1986년에 제안됐고 우리 교재에 11.3.1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각 항들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교재 그 설명이 같이 돼 있는데 여기 강의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상 현상을 이제 나타내다가 손상 모델을 나타내다가 이후에 이런 경우 잘 안 맞는데 그다음에 압축할 때는 또 균열 균열 폐쇄 효과가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손상값이 커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추가로 변수들을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크랙 클로저 파라미터 르마이트 모델에서 크랙 클로저 파라미터를 도입을 한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응력비를 정사응력비의 어떤 값보다 더 마이너스 값으로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그 정사응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커지면 손상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컷오프 밸류를 도입을 해서 또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르마이트르 모델은 응력 상태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타 바가 이제 표준화된 로데 변수잖아요. 즉 응력 상태를 감안을 해서 전단 변형에서도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야 된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전단 변형에서도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관찰된 결과로부터 계수 알파 1, 알파 2를 도입을 해가지고 재료 상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변형 고동에 갖다 맞출 수는 있어요. 갖다 맞추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료 상수들을 또 결정을 해줘야 또 나중에 그 모델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 상수가 늘어나면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측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마이크로 미케니컬 모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이걸 표시했냐면 연성 파단 기준형 모델.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GTM 모델. 그래서 미소 공극이 발생하는 때까지, 그다음에 미소 공극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커지는 과정,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미소 공극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옆에 있는 미소 공극하고 합체가 되는 과정. 이거를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식을 손상식을 표현을 했어요. 이 경우는 이제 항복 공면으로 손상의 정도를 표현을 했어요. 이 GTM 모델은. 그래서 이제 항복 공면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응력에 도달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항복 공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항복 공면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즉 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상을 받을수록 항복 공면은 자꾸 줄어들어서 연화가 일어난다. 왜? 적은 응력으로도 이제 소성 변형이 막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모델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연구과제에서 이제 주로 활용하는 거는 르마이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동형 손상 모델, 손상 값의 진화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이 중요한 모델이 여기에 지금 강의 자료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한번 보면은 거기 기스모 모델이라는 게 소개가 됐어요. 11.3.3절을 여러분이 보면 기스모 손상 모델이 있죠. 이거는 르마이트 손상 모델을 그냥 자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예 아니 선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아예 M승형으로 일반화시켜가 조금 더 일반화시킨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스모는 Generalized Incremental Stress State Dependence 데미지 모델 이런 뜻인데 실제 이제 판재 성형에서 성형 한 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이 모델 손상 모델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판재 성형 한 개로 이제 넘어가서 좀 우리가 이제 강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이거는 판재 연화 현상, 그러니까 소재 연화 현상을 손상 모델로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손상 모델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아마도 제일 활용될 분야가 판재의 성형 한계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피 성형에서 소재 내부의 손상 그리고 이 소재 내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가공하는 공정 도중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으로 성형된 다음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부에 손상을 안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제품을 사용할 때 반복 가중이 걸리게 되면 그 손상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대납 할 때는 손상값이 심하게 증가를 하지만 사실은 항복력 이하의 값에서도 내 생각은 그래요. 손상값은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손상값이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로파괴, 피로파단 혹은 피로파괴라는 게 마지막에는 취성파괴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 이르기 직전까지는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파괴 모드는 취성 파괴처럼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연성 파단 모델을 아주 잘 적용할 수 있겠다. 피로 현상에. 그래서 일부 연구들에서 이미 저주기 피로 파괴 여기에 손상 모델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주기 피로, 그다음에 고주기 피로, 그리고 판재의 성형 한계, 그다음에 심지어는 마모나 아니면 제품의 신뢰성 이런 곳에 손상 모델이 꼭 필요하죠. 손상 모델이 없으면 아마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형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건 뭐 성형 한계 곡선 만드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게 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 장비, 측정 장비가 발달을 해가지고 좀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넘어갔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요것만 좀 설명하고 요 챕터를 끝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파단이 발생을 하면 파단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바로 그 순간에 요 단면을 보면 손상값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연성 파단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이는 판재의 파단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잠깐 제가 한번 이 강좌를 좀 뒷부분 좀 이건 손상 계수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우리 강의자 후반에 나와 있고 따로 성형 한계 곡선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설명이 되는데요. 이 강의자료 설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좀 강좌를 좀 보완하도록 할게요. 자, 판재의 성형 한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응력 비율,
평면 응력 조건에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성형한계 곡선쯤에서 파단이 일어난다. 이게 아주 대전제 조건이에요. 성형한계 곡선에. 그런데 이 성형한계 곡선은 문제가 이전의 변형 이력에 따라서 성형한계 곡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성형한계 예측 모델로는 성형한계 곡선을 제대로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형한계 곡선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손상 모델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스모 모델 정도 사용하면 성형한계 곡선도 일반적으로 잘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손상 모델의 아주 중요한 활용 방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판재 성형 혹은 피로 파괴, 그다음에 제품의 신뢰도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면 결국 이제 손상 모델을 아주 철저하고 깊숙하게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도 이 손상 모델은 발전하고 있는 뭐 우리 이 교과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 발전하고 있는 현재도 발전이 진행 중인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손상 모델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발전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손상 모델이라는 게 앞서서 소개한 그 내용 보면은 재료 상수로서 손상계수를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손상계수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면 앞으로 심층신경망을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갖가지 다양한 시편을 여러분들이 좀 개발을 해서 그로부터 얻은 하중변이 곡선, 그 다음에 비주얼 측정 장치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DNN 툴에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손상계수들이 알아서 착착 계산이 되도록 심층 신경망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죠? 그런 쪽을 아주 좀 연구 주제로 삼아서 한번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연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논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강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과제물 8번 과제물인가요? 이방성 항복함수의 그 실질적인 모양을 눈으로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복 곡선을 좀 그려오기로 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결과를 좀 보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은 또 업로드를 해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